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장에서 2,400선 폭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이제 더 이상 2,400선까지는 빠지지 않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6천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한 때는 2,4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2,500선을 왜 뚫어내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저항선을 낮춰온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 코스닥도 2% 이상 하락세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이 매 발표를 드러내고 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파월 쇼크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시장에 뚜렷한 재료가 없는데 또 환율마저 치솟고 있다 보니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테마주의 변동성 그리고 또 비트코인마저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 쉽지 않은데요. 다음 주 바라보면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합니다. 파이널샷. 네, 오늘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 참 시장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1에서 2% 넘게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과 동조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신고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현재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5개월 연속 코스피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12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월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6달 연속 하락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아직 12월 30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은 무언가 시장에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도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내외적으로도 불안정한 환경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특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관련 테마주는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에 기업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가들이 마러라고로 순례를 떠난다라고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러라고로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 트럼프가 소유한 리조트죠. 이 리조트로 최근에 많은 기업가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러라고 앞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하고요. 드론도 날리지 못하고 있고 경비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기자가 갔더니 요즘에 가장 세계에서 핫한 곳이 바로 마러라고다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마러라고로 가서 기업가들이 얻을 게 많다라는 의미이겠죠. 어떠한 기업가들이 마러라고를 방문을 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의 CEO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마러라고를 방문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러라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애플의 CEO죠. 팀 쿡 CEO도 마러라고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아마존의 창립자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마로라고 리조트로 가서 일론 머스크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화였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샘 알트먼,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당선자는 이 샘 알트만, 오픈 AI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러라고로 순례를 떠난 이 기업가들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기업의 지원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7자리 숫자의 기부를 약속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립토닷컴의 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가들은 마러라고로 떠났고요. 이곳에서 무언가를 약속받은 듯합니다. 물론 약속을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 당선자와 연이 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안도감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 쪽에 굉장히 좀 줄을 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기자가 마러라고 리조트에 갔더니 그 앞에 있었던 경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그러면 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문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은 현재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공백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로비 자금 추적 단체인 오픈 시크릿은요. 올해 3분기까지 주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누적 로비 자금을 봤더니 보이십니까? 569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그만큼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안에 로비 자금을 많이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다라는 의미이겠죠. 또 최근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관 조직인 글로벌 퍼블릭 어페스를 최근에 승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또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어떻게든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현 한화 회장입니다. 트럼프 1기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은 기업가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측은 정관계 인사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미국통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한화가 하고 있는 사업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과 같은 기업들은 미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한화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인이 주최한 기업 대표 간담회에 유일하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신세계그룹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현재도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를 받아서 현재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을 가능성도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다시 부각을 받는 게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3번 방한을 했는데 이때마다 정용진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인데요. 트럼프 핵심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기업 모두 다 어떻게든 좀 인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인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누가 참여하냐가 시장에 꽤 큰 화두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테마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참여 테마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와튼스쿨의 동문도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이 와튼스쿨을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F 패션의 구봉걸 회장, OCI의
이우연 회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이뿐만이 아니라 풍산의 류진 회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총알을 만드는 회사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산 쪽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라 마이더스, TK 케미컬과 같은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기 취임식 때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2기 취임식 참석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테마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앞으로 어떠한 뉴스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 체크해봐야 할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6,60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을 확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SK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확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주가는 오히려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뉴욕에서부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한 영향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타협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약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빠른 종전을 거세게 압박해왔는데요. 전진 건설 로봇은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북미와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HD 현대 소식인데요. 미국 테라파워향으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핵심 설비 제작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HD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그리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3% 이상 뛰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52주 19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는 차세대 원자로 혁신 기업 테라파워로부터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수주한 원자로 용기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설치할 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나트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해상은 배당이 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배당이 좀 어렵고 향후 2, 3년간 배당 재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DB금융투자가 이날 현대해상이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 포괄 손실 확대와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늘면서 올해는 배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나아가 2, 3년간 배당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2,800원에서 26,900원까지 크게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의 강세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전진 건설 로봇이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9일 어제죠.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언제든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를 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밝혔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가 많을 거다라고도 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와의 전쟁으로 지난 2, 3년간 웃음을 잃었다고 밝힐 정도였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북미와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우크라이나의 재건 소식이 들려오면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서 적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재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동기업, 범양건영, SY, 데모, 히림 등이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현대 에버다임이 가장 좋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기술적 흐름을 제외하고 봐도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쓰이는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에 전진 건설 로봇을 제외하고 본다면 대건주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에서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선정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위주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현대 힘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준수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좀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현대힘스는 첨단 기술과 정밀한 선박블록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의 중심에 설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함께 해상 물동량 확대로 조선업이 좀 후반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고객사의 친환경 선박 수주 호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 현대힘스의 블록 생산량도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 53% 증가했는데 조선업 호황에 따라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장 공략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도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최대 13,800원 부근까지는 천천히 모아가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100원, 손절가는 12,9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 업종 안에서 현대 힘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업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무려 6천억 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네이버를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 연이어서 네이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쪽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기업들은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낙폭 과대주이고요. 네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주뿐만이 아니라 고려아연과 현대차를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휴재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올릭스,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루닛을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BHI, 네 번째로는 비올, 다섯 번째로는 우리기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보시다시피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강력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다섯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고려아연, 세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첫 번째로는 LG화학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HMM 5위권, 4위권에는 카카오, 3위권에는 한화인더스트리얼,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포지션 취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기업 있습니다. 실리콘투를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고요. 엔터 쪽도 연이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SM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TNL, 네 번째로는 ISC, 다섯 번째로는 휴메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도 살펴보시면은 스리빌리언이 5위권, 4위권에는 스펙 종목, 3위권에는 ST팜, 두 번째로는 루닛, 그리고 1위권으로는 두캔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루닛을 매도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오늘 좀 많이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던 파월 쇼크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려가는 하락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유독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 증시를 살포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도 혼조권으로 어느 정도는 낙폭을 제한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주변 증시도 오늘 대만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보면은 플러스권에 있어요. 대만 정도만 좀 마이너스 한 1% 정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대의 코스닥, 그리고 마이너스 1.5%대의 코스피,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이 누름이 있지 않느냐라고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계속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부담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제가 쓱 봤을 때는 미증시 플러스권 올라오고 할 때 환율이 그래도 이제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8원 정도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돌아오니까 다시 또 1,450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매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하락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영향은 맞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 과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안 좋고 좀 찌글찌글하게 흘러갔다라고도 제가 표현했을 정도로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 기억나시죠?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는 부분을 수급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조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왜 생기느냐? 제가 투매 나올 때도 이제 투매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2차 투매 때도 투매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아랫골이 길게 달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또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노려서 진짜 투매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1차 투매 때 반등을 만들었고 2차 투매 때도 아랫골을 길게 달았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투매를 만들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2,500 돌파할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저항 구간이니까 한번 쉴 수 있다라고 했는데 2,400 흔드니까 여러분도 불안하신 거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약했었으니까 한국 증시는 앞으로도 약할 겁니다라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수급적으로 누르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 달러에 대한 이런 부담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거고 기관이 합세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또 약세 나오니까 증시 안정 펀드나 이런 부분들 아예 생각 안 나시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생각 안 날 만큼 좀 과도하게 밀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습 효과를 만들어서 밀어내린 다음에 또 이제 살짝 들어올리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는 정말 도망 나와야지 하고 매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량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가 최근에 강조드린 게 코스피는 환율 때문에 바로는 어렵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투매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형상인데 뭐 700포인트 크게 의미는 없다. 단위가 바뀌는 정도 외에는 지금 680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한번 흔들었다가 이후과는 흔들면 지난번에 투매가 나왔으니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80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한 다음에 680 정도 요 언저리까지만 이렇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오히려 1월 효과로 해서 그리고 1월에 정책 나오는 방향들, 각 기업들의 이제 방향성, 그리고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등 이런 행사를 통해서 1월에는 보통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던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말씀만 드리진 않아요. 저는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안 좋은 얘기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이거는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 학습 효과에 의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두려움을 가지시는 타이밍인데 그것조차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반등 만들어서 계속 이런 구간에서 매수 다시 하게 하고 이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아랫골이 길게 달리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죠.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투매 만든 다음에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급등시킨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아래로 이제 그동안 힘들었었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 심리를 조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미국 시장도 잘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가 잘 끌고 올라와서 테슬라가 한 10% 조정받으니까 나스닥이 휘청거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 좀 오늘 뭐 양매도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제 내부자들의 좀 약간 이제 불성실해 보이는 이런 거래 뭐 5%부터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뭐 약간 뭐 1% 미달되게 해가지고 블록딜을 했다라고 해서 약간 신뢰성이 깨지는 행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특수한 종목들만 조금 뭐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인데 또 내려와 있다. 제가 투매 나왔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좋은 종목인데 안 내려와서 매수를 못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제 빠르게 또 회복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뭐 말로 없는 종목들 못지않게끔 여러분들 멋지게 이제 수익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공포감을 만드는 학습 효과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슈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유비케어 준비하셨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 기업인데 위고비 판매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전통적인 유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이제 그동안은 말로만 듣던 원격 진료를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간접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원격 진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그 AI 관련주 이 의료 AI 쪽으로도 이제 원격 진료랑 같이 연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계속 이제 스마트해지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CES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주가 잘 못 움직이는 거는 시총 상위 쪽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종목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주도주로는 아직까지 활약하지 못하고 이제 뭐 1월의 테마 같은 경우로 해서 CES가 보통 끝나면은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 CES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한 번씩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죠. 그 XAI에서 이제 의료 영상 진단 챗봇이죠.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CT나 MRI나 뭐 이런 영상 부분 나오는 부분을 진단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하는 이런 뭐 그 영상 진단 그리고 원격 진료 서비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대금을 살짝 붙이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살짝 붙여놓고 눌리고 살짝 붙여놓고 눌리고 해서 매직 구간을 이제 예쁘게 잘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 구간 위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와서 이제 한번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5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죠.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살살 모아갔다가 1월까지 조금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이런 스케줄 매매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 종목 유비케어 매매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2루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덱스터로 살펴볼게요. 시각 특수 효과 VFX 회사인데 지금 뭐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꼽으셨나 봅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 한알령 관련해서 이쪽 드라마 쪽 하도 많이 짚어주고 말씀드리고 계시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 생각을 이미 읽고 계시지 않을까,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정연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조명 가게 다시 한번 이제 무빙 다음 시즌으로 강풀 씨의 그 뭐 드라마가 이제 나왔죠. 근데 네.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요. 사실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게 재미있는 건가 아닌가 좀 헷갈렸다라고 하는데 중반 이후 넘어가니까 너무나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연속적으로 이제 히트작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이제 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보니까 딱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나오게 될 텐데 뭐 1화는 이미 공개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기존에도 이제 시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 티저 영상 나왔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효과 관련 쪽으로 대장주인 덱스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제가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10,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00원 아래쪽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한 8,500원 구간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픽할 때까지만 해도 8,600원대였는데 지금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9,000원 회복되면은 그때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꼬리도 잘 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매수세가 8,500원 구간을 좀 지켜주고 9,000원만 회복되면 다시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 덱스터 같은 종목들 이런 뭐 VFX 같은 종목들은 뭐 꾸준히 한번 보실만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특정 드라마나 이런 부분 외에도 어떤 드라마든지 이제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뭐 계속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보통 덱스터가 움직이면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나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가 뒤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M83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제 계약도 하고 하면서 해당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내년에는 또 이런 CS의 화두 중 하나로 메타버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VFX가 또 들어가고 특수효과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너무나도 어렵게 흘러가죠. 마치 로봇 관련주와 같이 뭐 바닥을 기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도 이제 슬슬 내년부터는 좀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한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끌었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이용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결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덱스터 뭐 관심 가져 보시면은 10,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여러 가지 모멘텀을 품고 있는데 이제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루타 종목. 범양건영 보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우리가 행복하게 입절했던 종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타협할 준비가 됐다라는 네. 이런 얘기하면서 또 관련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이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툼에 나왔을 때 당일날 오후장에 분명히 밀어내릴 겁니다. 이 밀어내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을 픽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날도 오늘 3루타 종목, 2루타 종목인 덱스터 3루타 종목인 범양거형 두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육방에는 두 종목 다 올려드리긴 했지만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범양건영을 선택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해서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절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을 주었던 종목이 지금 다시금 이렇게 뭐 좋은 가격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뭐 대장주입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모듈러 관련주는 사실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이제 재건 담당자가 한국의 모듈러 기술을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일단은 언제 땅 파고 언제 뭐 철근 심고 언제 시멘트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빠르게 일단 지으려면은 조립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력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시간 맞추는 것도 한국인들이 뭐 가장 잘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요청을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2년 반이나 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났으면은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FOMC 때문에 걱정하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에너지나 식량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전쟁이 끝나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말로 없는 이제 이후에 굉장히 또 이제 급격하게 또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우리가 급등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차익 실현 꼭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밀렸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권 왔을 때 일단 3,000원 아래에 내려와야 되는데 3,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기존부터 가지고 있고 뭐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이 전략은 미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도 교육방에 올려드렸는데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2,750원 뭐 전후 구간에 있는데 이 중심선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차이인데 이 구간부터는 살살 모아가시면은 제가 호타준족 뭐 몸놀림도 가볍고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고 장타력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양건영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은 3루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우크라 재건 사업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이제 종전 기대감. 전쟁 좀 오래 하긴 했어요. 이제 끝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종목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만루 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SKC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SKC. 네. 유리기판 대장주잖아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제가 보면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섹터나 이제 뉴스 정리해 주시는 거 보면은 뭐 너무 많이 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뭐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스펙트럼이 넓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자, SKC 맞습니다. 네. 유리판 대장주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미래 기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뭐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보조금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1억 달러 R&D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7,600만 달러를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죠.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 쓰이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빠르게 좀 쓰이면서 이게 패키징 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에서 뭐 현실적으로 나올 때 뭐 장비주들도 있고 소재주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뭐 종목들도 좋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편안하게 내년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존에 좋은 뭐 주가였던 만큼 지금 다시 한번 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고 미국에 지금 이미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이 테스트가 끝나면은 뭐 가장 먼저 양산에 들어가고 뭐 제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이제 슬슬 한번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뭐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봄에 한번 멋지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이후에
쭈루룩 하락을 맞이하고 가격 조정 그리고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제대로 벗겨내지는 못했는데 뭐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13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 1차 목표치인데 이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16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만 원만 넘어가면 이제 16만 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던 뭐 아니면은 그때 굉장히 유리입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바로 돌파하던 할 텐데 13만 원만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13만 원까지 해도 여러분들 20%가 넘는 수익이 되겠죠. 그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16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13만 원 부근으로 내려오면 혹은 중심선인 14만 5천 원 구간부터 해서 13만 원까지 재매수로 할 거냐 요 과정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종목이고 만약에 이 종목을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외 변수에 의해서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은 98,000원 이탈하면 정리했다가 1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구간에서 편안하게 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SKC 오늘의 만룸런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3만 원으로 잡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만룸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조계 이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대법원에서의 통상 임금 관련 판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핵심 내용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어제 이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대폭 확대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3년에 대법원에서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것을 판결로 내세웠는데 그것이 11년 만에 조금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제 대법원이 결국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대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결국 판례를 변경하고 법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총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이 낸 사건이었고 하나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낸 사건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화생명보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상여금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라는 조건이었고요. 이것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쟁점을 두고 다툰 거였는데 1, 2심에서는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봤었고 대법원도 역시 포함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기존의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현대자동차 사건은
기준 기간 내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 기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한 달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모두에게 주는 상여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1, 2심에서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왜냐하면 15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1,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것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건 파기환송을 결과적으로는 1, 2심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했고 역시 이 결론 또한 지난 11년 전 201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라진 그런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어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보면은 이 통상임금 판단의 중요 기준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3가지 중에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겠다. 폐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이 붙더라도 상관없이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조건이 그전에는 3가지였는데 2가지로 좁혀지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 임금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 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정기성, 일률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고정성이 폐기가 됐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정성이라는 요 요건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네, 대법원은 어제 판결에서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요. 네. 고정성이 사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기성과 일률성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들어가 있지만 고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법령상에는 고정성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3년에 대법원이 이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통상임금을 정의했던 것인데 이번에 11년 만에 바로 대법원이 사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11년 전에 대법원이 만든 기준을 1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이 그 스스로 그 기준을 바꿨다는 데서 사실 법조계에서는 조금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정성이라고 하면 어떤 임금 내가 뭐 이 정도의 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바로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재직 조건이라든지 뭐 어떤 그 기준 일수 이상 근무한 그런 조건이랄지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고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그 통상임금 소송에서 다퉈왔는데 아예 대법원에서 고정성을 아예 보지 않겠다라고 해버림으로써 그 기존의 그런 쟁점들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정해져 있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요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화생명 그리고 현대차 이제 직원들이 네. 우리가 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다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성과급도 궁금하고요. 네, 아마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워낙 이제 많으시니까 네. 아마 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어제도 사실 저희도 이제 기사를 처리하면서 많은 댓글과 또 실시간으로 많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상의 기본급이지만
내 임금 명세서상의 기본급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항목들,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뭐 일정한 업무 성과 또는 평가 결과를 충족할 때만 지급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 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올해는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고 올 한 해는 좀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아쉽지만 성과급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많이 연말에 뭐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장되어 있는 상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정성 여부 상관없이 어쨌든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을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과급 기준도 만나보고 왔고요. 물론 이제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은 받는 게 맞습니다만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26.7%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을 했고요.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연간 한 7조 원에 가까운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것은 해당 기업 전체 당기 순이익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3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29인 이하 사업장 이렇게 사업장 규모별로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역시 이제 대기업일수록 역시 부담이 큰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한 3조 이상, 또 중간 30인에서 299인 사이의 사업장이 한 3조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29인 이하 사업장이 한 3,80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재계에서는 이제 지금 좀 걱정을 하는 것이 현재 뭐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을 겪고 있고 내수 부진, 또 수출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경영 환경이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기업들의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 노사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또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당연히 이 임금 수준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그 임금의 차이가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 그런 수당이나 각종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여금들도 역시 대기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 정도, 연간으로 치면 한 360만 원 정도가 더 임금 총액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29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7,000원. 그럼 연간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지만 그 혜택을 보면은 결국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에 불과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조금 그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더 이것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판례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좀 적용이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어제 선고가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다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동종 사건들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지금 자기가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중에 뭐 재직 조건이 붙어 있거나 혹은 근로 일수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상여금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어제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만약에 오늘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당들을 또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뭐 단체 협약 체결 또 취업 규칙 변경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또 준비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조금 임금 체계 자체를 직무 중심 또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대체 불가능한 이른바 K-온리 종목들은 꾸준히 선별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 12월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5,500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핵심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죠. 외국인들의 대량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비디아향 HBM 공급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삼양식품 역시 12월 수익률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4분기에는 미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2.3%나 급증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향 그리고 유럽향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크래프톤도 12월 들어서 수익률 8.23% 보여주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인도 등에서 국민 게임으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영구적 글로벌 IP 지식재산권이 됐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배틀그라운드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0.04%에 그쳤던 것에 비교해보면 이 기업들 모두 주목할 만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파마 리서치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K뷰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K뷰티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넓혀서 보면 파마리서치의 수익률 74.4%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1,663억 원 순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대체 불가한 주름 개선 제품 리쥬란이 이번 4분기에는 또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FDA 허가 획득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출 그리고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과 호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으로 또 날개를 뻗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는 제품의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중요한 당락을 결정하는 국내 증시에서는 꼭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는 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아마 두 분도 거의 좀 마음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좀 시장 보시니까? 네,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빠지고 있어서 살짝 조금 이제 심란스러운데 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월봉상 120선짜리 즉 2360선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았기 않아서? 때문에 여기서 한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지받을 한번 것이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박근호 이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저희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빠지나 우려를 같이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빠지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특별하게 감흥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요? 저는 빠질 때마다 너무 힘들던데. 그렇죠. 근데 이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빠지거나 하면 네.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로나처럼 그 기업 가치 대비 많이 빠지면 정말 이제 매수세가 확 몰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코인이랑 지금 미국장으로 다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좀 약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올라갈 이유도 실제적으로 지금 딱히 없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 빼고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가격권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격적으로 좋은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뭐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2400선 아래 PBR 기준 0.9배까지 내려오면 그땐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고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또 공포스러운 장에서는 잘 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기업들 저희는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효자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픽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원픽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원픽은 당연히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좀 약간 재밌게 좀 풀어서 KF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원픽이긴 하지만은 KF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 뭔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네네.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원픽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린 종목 있잖아요. HJ 중공업.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HJ 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시장의 효자 종목이죠. 업종이죠. 조선 업종 오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F를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1%의 상승세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선업에 관련돼서 잠깐 좀 비율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까요? 그러니까 환율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은 조선주의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왜요? 하거든요. 환율에서 이제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계약 당시의 환율과 인도했을 때 당시에 이제 환율이 보통 2년 정도 걸리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조선주가 지금 기준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2년 정도, 3년, 4년 더
환율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이제 리스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얘기할 때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MRO 이제 미국 해군 수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군 해군이 전투함이나 뭐 이런 함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수리 같은 거를 수주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선 같은 거,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선, 그 다음에 급유선들 이런 것들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군 함정을 수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미국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미국 안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뭐 하나오션이 아마 대표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 예, 하나오션이 그래서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맞아요. 건데 그 필리 조선소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 안에 있어요. 거의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죠. 아니라 그 해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지에. 그렇죠. 인수를 한 건데 인수 금액이 좀 약간 갸우뚱하죠. 1,370억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뭐 적자에 허덕이는 조선소라고 하더라도 너무 싸게 인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하나오션도 밝히고 있죠. 돈은 안 될 거다. 돈은 안 될 건데 상징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부분은 사실 좀 약간 내년에 아직 입찰도 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일단은 뭐 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LNG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중국에 완전히 뺏겼죠. 근데 3분기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이 LNG 선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NG 액화플랜트를 짓고 있는 미국과 카타르, 전 세계 이제 LNG 수출 상국이 호주, 미국, 카타르거든요. 근데 미국과 카타르가 지금 LNG 액화플랜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액화플랜트 된 LNG를 각국으로 수출을 할 때 이제 배로 날라야 되는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LNG선이 딱 정확히 796척입니다. 근데 이 액화플랜트가 건설되는 걸 소화를 하려면 한 1,500척까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 거기서 또 가격적인 부분 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 LNG선은 국내 조선사들끼리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뭐 조선 특유의 어떤 헤비테일 방식 과 관련돼서 환율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지금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선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체들이 얼마만큼 그 수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나중에 보면 좀 싸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케이프를 보시는 이유가 그러면은 케이프는 우리가 이제 조선주 밑에 이제 엔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엔진의 그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그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배 중에 초대형 선박의 엔진 크기가 거의 집보다 한 2~3배 정도 크거든요. 이제 길이가 30m까지 큰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물론 뭐 돈은 이제 케이프 증권에서 많이 벌긴 합니다만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일한 기업이고 이게 또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주가 잘 가면 엔진이 좋고 엔진이 좋으면은 그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케이프도 관심을 보자. 그리고 뭐 지금 주가도 사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주가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케이프 만나보고였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해군들이 배를 못 탄다고 하더라고. 배가 없어서 전부 다 이게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렇다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수리하는 것도 막 맡겨놓으면은 1년 넘게 걸리고 이래서 사실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이제 좀 무너진 상황인데 거기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입니다. 조선 쪽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법한데 그 가운데서도 케이프 주가 안정적이고 오늘 보니까 다른 기업들 다 급등하는데 이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 함께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서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희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조선 섹터를 지금 제가 요 며칠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중국이 이번에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69% 정도를 기록을 했고 한국은 한 18% 정도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자국 선주들로부터 조금 수주가 많이 발생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박 수출 비중은 상당히 이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한국은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이 한번 수주 비율은 좀 낮지만 이 조선업 수출은
지난해 이제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한 40.2% 정도 이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LNG 그리고 LPG 운반선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조선 섹터가 상대적으로 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슈가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이제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또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한 이제 하나오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오션과 같이 이런 이제 군함 제조나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HJ 중공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두 자릿대 상승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초였죠. 10월 말이었나요? 이때 제가 2,400원, 500원 정도 선부터 언급을 드리면서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노리기보다는 HJ중공업도 같이 한번 노려보자. 5,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이제 5,500원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12월 중순이었죠. 조정을 받으면 3,600원에서 3,200원 사이의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 했는데 3,200원 찍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 강하게 언급드린 자리에 다 찍고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 이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4,780원에서 4,230원 정도 선에서 또 내려오면 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년도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공업, HJ 중공업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1,451원에 마감하면서 15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에도 1,410원대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 또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날카로웠던 매 파월의 발톱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되었던 FOMC 점도표 살펴보시면 내년 말 금리 전망치에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내년도 금리 전망치가 올라가게 된 건데요. 내년도 금리 인하 역시 4회에서 2회 인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의 폭이 생각보다 적겠다라는 의견들 더 힘을 받게 되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금리 인하는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죠. 증시에서는 환호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우에다가조 BOJ 총재,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 기업의 임금 동향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흐름 더 짙어졌습니다. 달러 강세 지지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크게 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외환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에 이제 외환 스웨프 한도 증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한도를 500억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 10% 상향을 1년 연장하면서 내년 말까지 기간을 더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됐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선물환을 통해서 매도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산이 매도 물량이 더 커지면서 환율이 더 이렇게 치솟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다시금 안정세를 찾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더 빠르게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러한 의견들을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뭐 장부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코스피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은 확실히 일단 매수에는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주 잘 모르면 무조건 코스맥스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또 있죠. 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국콜마와 지금 주가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맥스는 그래도 여전히 중국 시장에 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 지금 저는 화장품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왜 어려워졌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 중국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에서 청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6세에서부터 한 24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17% 전후가 이제 실업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40%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죠. 이 부분이 좀 개선됐을 때 저는 화장품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기준으로 1인당 1년에 7,500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립스틱 하나 그냥 바르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화장품 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기초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색조로 넘어가거든요. 코스맥스는 그때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좀 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고객사들은 뭐 화장품계의 TSMC라고 불리는 기업이니까 글로벌로 했을 때는 약 3,300개사의 화장품을 만들어 주고 있고 중국만 해도 인디 브랜드 포함해서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어 주고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죠. 일단 중국 쪽 매출에 굉장히 좀 약간 비중을 두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간 갸우뚱하긴 합니다만은 코스맥스에서 좀 아쉬운 점은 한국콜마의 강점이 있는 선케어 부분. 선케어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아무나 못 만들죠. 그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장 대비해서 흐름을 봤을 때 6월 7월 초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주가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코스맥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가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까지 봤을 때 볼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인데 0.8% 상승세 4,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박정희 파트너님께서 이미 좀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일단은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죠. 한마디로 이 풍력 발전 베어링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연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한번 잘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일단 탄핵이 되고 정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풍력 발전 쪽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 풍력을 보급을 확대하면서 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올해 풍력 경쟁 입찰 선정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풍력 발전이 지금 공격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은 이미 난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돈 될 게 별로 없는데 풍력 발전 쪽은 해상 풍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할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막 지금 돈을 땡겨가면서 지금 해상 풍력을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해상 풍력을 지금 개발하려고 매우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해상 풍력 쪽, 이 풍력 발전 쪽이 좀 부각을 강력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쪽은 별로 안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CS 베어링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볼게요. HMM입니다. 오늘 1% 상승세 18,1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운주들 볼 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세 가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유가인데 지금 유가가 뭐 사실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정도 선에서 뭐 급등나기 좀 힘든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운사들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 7월 달까지 엄청 좋았는데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반등해 있는 구간에서 옆으로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선 2개를 좀 다시 신설을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만 개선이 돼도 HMM도 위쪽 방향 좀 잡을 것 같고 기관 수급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세. 오늘 두 분이 좀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업종에서 가지고 오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SK 오션플랜트. 이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 네. 또 뭔가 일단은 그 가스를 시추하는 데 쓰는 이제 훈육강간 네.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단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 섹터에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 또 해상 플랜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해상 풍력의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하고도 또 엮여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선박의 블록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특수선, 이 방산 그리고 관공선 이런 거 건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쪽하고도 같이 좀 엮여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게 또 고평가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도 참 안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엔 또 2400선 아래로까지 하회하기도 했는데 시장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성장률도 생각해보면 미국보다도 좀 뒤처진 상황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의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폭이 상당히 좀 뼈아픈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국 시장의 하락이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을 더욱이 좀 증폭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어쨌든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과 스탠스 자체가 뭐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선물 합쳐 1조 원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 사실상 전저점을 이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반등을 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26일 전까지 종목에 대한 비중에 대한 매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도 역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2400선 이탈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 좋은 종목에 대해서 내년을 바라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은 유효할 수 있겠으나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필수가 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적으로 외국인의 적어도 선물 매도 자체가 좀 전환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00선 무너져서 또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만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을 했을 때는 분할 매수는 필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포트를 좀 크게 넓히기보다는 기존 관심 종목을 좀 꾸준히 보시는 게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진행되었습니다만 90만 원대를 좀 지켜내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내년 초 2월에 첨생법에 대한 시행 여부는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면서 차분히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많이 빠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요? 2,400선 내줬습니다. 또 코스피가.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죠?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확실히 체력 자체가 많이 좀 허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너질 왜냐하면 때 너무 무너지니까. 네, 미국의 이제 FOMC 쇼크가 어제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개파락으로 반영이 좀 된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요. 단기적인 일식 충격파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오늘 시장 하락세가 좀 더 거세게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대 마감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또 반도체 관련 네. 종목들 충격은 좀 불가피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올려놨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되돌림이 완전히 나오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체로 거의 한 2,000여 종목 넘는 개별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다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고, 특히나 외국인 매도세도 오늘은 좀 유독 거세게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네. 휴장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말로 갈수록 결산일도 다가오고 또 휴장도 있고 그럴수록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아무래도 요일 장세 특성상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그런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 봤을 때는요, 니케이 지수나 중국 상해종합지수, 신천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합권대, 그 약보합권대 그냥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대만 각권지수가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지수와 마찬가지로 1%대 네. 하락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쪽에서 보여줬었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 2, 3, 4위 종목들이 다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 그 지원법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K 반도체 기업들만 지금 아직까지 그 지원에 대한 소식 감감무소식이어서 불안감에 좀 떨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6,600억 원대의 직접 보조금과 또 정부 대출 7천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최종 계약을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찌감치 TSMC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짓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10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최종 확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와
우리는 이 하이닉스가 보조금 지급받는 거랑 봤을 때 사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삼성전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까지는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까지는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라고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그런 이제 보조금 지급을 조달받는다 한다면 미국 지금 애리조나 주 쪽에 HBM 패키징 공장을 지금 신규 건설 중에 있거든요. 이곳에 이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미국에 지금 건설 중인 이 패키징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하반기부터 HBM 등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장을 이제 뭐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지금 한 3, 4년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반도체 지급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금 투매 현상이 아직까지 가중화되다 보니까 호재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장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SK하이닉스도 3%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1% 넘게 밀리면서 2,400선 내줬습니다. 현재도 2,400선에 걸터 있고요. 35포인트가량 빠져나갑니다. 코스닥 역시 2.3% 내리면서 16포인트 밀려났고요. 668.0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도 1%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이어졌고요. 외국인 7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8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20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양시장이 폭락 후에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다 시장이 올라주면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이탈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이 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구원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 오늘은 좀 달랐던 듯합니다. 지난 월요일 폭락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뚜렷한 스탠스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FOMC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2,400선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3% 하락세 2,403선. 동시효과까지만 하더라도 2,400선 소폭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막상 장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보니 오늘 코스피는 1.3% 하락세 2,403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2.3% 넘게 하락세 66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이 지난 상반기에는 코스피의 저점이 2,400선이었습니다. 2,400선은 어느 정도 좀 잘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난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하반기 될수록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12월에는 SK하이닉스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7% 넘게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오히려 하락세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16만 8,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전자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만 3천 원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 4% 가깝게 하락세, 삼바 1.9%, 현대차 0.7%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약간 분위기 달라지는 부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강보합권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기아는 0.6% 상승세 오늘 10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KB금융 외국인들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1.2% 넘게 하락하면서 85,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고 만나보고 왔는데 혼조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휴재를 제외하고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휴젤이 시가총액 6위권에서 5위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1.6%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젠 3% 넘게 조정, 에코프로 BM 3.7% 넘게 조정, 그리고 HLB 0.8%, 에코프로는 4%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캠바이오 3% 넘게 조정받으면서 시가총액 5위권에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가총액의 순위 변화가 있었고요. 휴젤 쪽이 올라왔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진짜 강한 것이 신성 델타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약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시세를 잘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가 3.5%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분위기는 산타 랠리와는 조금 더 멀어지는 듯합니다. 업종별로 보아도 조선과 해운, 미디어 정도만 상승부를 켜놨고요. 나머지 전 업종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이라고 쳐도 매물 출회가 좀 과도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다음 주 전망 어떨까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여전히 이제 뻥 뚫려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아쉽네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월가 쪽에서는 뭐 빠르면은 이번 주부터 산타 랠리가 미증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서 얘기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FOMC 쇼크 때문에 산타가 지금 갔어요. 예,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 주까지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트럼프 2.0 정권 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 이제 종목들이 거의 테마성으로 올라갔었죠.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권에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반짝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있는 편이었고요. 정거래일 상승세가 나왔었던 전진 건설 로봇과 같은 재건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트럼프 쪽 그 관련한 섹터들이 한번 순환매가 주간 내내 나와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또 테마주 쪽으로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사실 이벤트 자체, 매크로 이벤트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수급 빈집 현상이 여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서류 수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류 이거 송달을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거나 이제 말거나 헌재 쪽에서는 일단은 월요일에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렇게 헌재 쪽에서 또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정치 테마적 쪽 종목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 주간 자체가 지지난주 상승이 나왔었고 이번 주 주간에서는 관련 테마 종목들이 음봉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N자 파동으로 반등을 주게 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높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권 이벤트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다음 주 금요일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변론 준비 기일도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내내 이런 정치권 이벤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매크로상으로 봤을 때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수출입 지표 발표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이제 종목들 보면은 거진 요즘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잘 나와줬고 내지는 반도체 쪽도 여전히 수출은 또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좀 많이 빠져서 수출입 지표 나올 때쯤 다시 반등으로 또다시 이제 흐름이 되돌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요 수요일에 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 중에 휴장일이 껴있거나 한다면 수급 자체가 더 많이 돌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벤트도 부재예요. 수급도 지금 빈집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휴장일까지 껴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가 강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 그래서 정치 테마주 매매하시면서 또 근래 들어서 이번 주 내내 또 종목들이 눌렸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이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체로 제가 뭐 인맥 관련주라든지 정책, 뭐 공약주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눌림목이 지금 다 나와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대거 어떤 종목들이 뛰어오르든 간에 결국에는 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주게 되면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또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분간은 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역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좀 도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항상 연초에는 그래도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2월 달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12월장을 좀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도 개별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이제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타나는 거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좋지 않더라도 연초 장세 랠리를 좀 바라보면서 지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월요일에서 볼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요? 사실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이제 트럼프 2.0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관련 테마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사실 다음 주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미지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국내 정치적인 관련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대북주 가지고 왔습니다. 신원이라는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북주 과거에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2005년도에 이제 개성공단의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입주 기업으로는 1호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들썩였고 또 움직임도 크게 변동성을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좀 뭔가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식 성사하게 나왔을 때 중국과 일본, 북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기사들은 그러거든요. 한국은 왜 패싱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국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가서 많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도 지금 우리나라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망하는 분위기라서 우리나라를 뭐 배제하거나 패싱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아니길 말씀을 바랍니다.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뭐 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관계가 뭐 부정적으로 치닫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대북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관련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 매매하실 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잠깐 종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요, 기업 분석 잠깐만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보시면은 재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사실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울 정도로 탄탄하게 지금 매출액 내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아무래도 그 의류 쪽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베스티밸리라든지 내지는 지이크 같은 다수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남미나 인도 등의 글로벌 생산 기지도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또 관련 테마성 이슈가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일단 관심 종목에만 미리 넣어두시고 흐름 보셨으면 좋겠는데, 단기 공략한다라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1,400원 잡아가시고요. 내지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좀 눌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눌림목이 나오면 1,300원 구간대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1,300원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유효하니까 일단 단기 손절가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지금 800원 구간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한번 또 눌림 나오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쯤에 또 다시 이런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세가 이제 N자 파동을 그려 나가면은 시세를 한번 1,800원까지는 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전략들 참고해 나가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취임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죠. 이번 주에도 한 차례 남북 경협주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알려드린 신원도 남북 경협주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고 다음 주에 대응해 보시는 전략 취해 보시죠. 목표가 1,8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수행 과정에서 원격 조작은 없으며 모든 동작은 로봇의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성됩니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국장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작업 지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했다며, 이에 반해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는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동작이 가능해 비교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테슬라는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로봇 영상을 공개했다며, 공장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 수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권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금리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13개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1년제 기본금리는 3.3%에서 3.2%로, 하나의 정기예금 3년제 이상 기본금리는 2.7%에서 2.6%로 각각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신한은행도 정기예금 상품들의 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적금 상품 금리도 0.05에서 0.2%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낮아진 금리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상품은 다음 달부터 인하됩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25조 5천억 원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정책금융기관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계획 대비 7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 1개의 기술이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관위탁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